이번 봄이 비 오고 이렇게 해서 빨리 지나가 버렸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놀도 못하는데 뭔가 잘 됐습니다. 360페이지. 기분 좋게 여름을 시작합니다. 자,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아까도 말했지만 담보물권인데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그게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320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유치권 할 때 항상 똑같은 그림 그려드린다 했어요. 합의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친구 어리게 빌려줬는데 고장을 해서 수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수리비를 줄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수리한 사람은 수리비가 있겠죠. 그러면 수리비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때는 어른 병은 자동차를 반환해 줄 필요 없어요. 계속 인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병에게 갖고 있는 인도 거절할 권리가 뭐라고? 유치권입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 토급 계약할 때 유치권 인정한다는 계약한 적이 없죠? 그런데 왜 인정되느냐? 이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에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누가 인정해준다? 법이. 그리고는 법률의 규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한테 자동차를 주면서 내가 유치권 인정한다 특이하겠어요. 유치권 취득 못합니다. 아무리 특이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담보물건입니다. 그럼 이 유치권에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됩니다. 따라서 그 공시수단은 등기가 아니고 점유입니다. 따라서 점유는 유치권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입니다. 어떤 사유가 됐든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추급료 이런 게 없어요.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추적해서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권도 없어요. 점유가 딱 상실되면 유치권 자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유치권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유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자동차 아니죠. 따라서 시험 문제 채무자 소유 아닌 물건에 관해서도 유치권 성립한다. 맞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설정자라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소유권자, 채무자, 유치권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유치권은 물건이죠. 물건이기 때문에 특정 인에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즉 이 채무자에게도 인도 거절할 수 있고 소유권자에게도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병은 이 채무자에게 수리비 달라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소유자에게도 수리비 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없다 그랬습니다. 수리비 채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합니다. 따라서 소유자 가백에는 수리비 변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갖고 있는 권리는 뭐밖에 없느냐? 인도 거절권밖에 없어요. 따라서 소유자에게는 인도 거절만 할 수 있지 피담보 채권 변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도 물건이니까 담보물건의 통용성이 있겠죠. 그래서 360페이지를 보면 유치권의 법적 성질, 여러분 여기 있는 인정이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빈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점유물건성 나옵니까? 그래서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상실되면 소멸한다 되어 있을 겁니다. 2번 유치권이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유치권 자체는 무권적 청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점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추구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에는 담보물건의 통유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만 없다고? 물상대의성만 없습니다. 물상대의성. 왜 없느냐?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불가분성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있게 안 가지고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연립주택에 창호공사를 납품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호라니까 창문과 뭐라고 문짝을 납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있어요. 그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공사비에 관해서 유치권을 주자는데 한 세대만 점유를 했어요. 그럼 요 세대에서 발생된 창호 공사비만 피담보 채권이 될까요? 전체 공사비 다 될까요? 그렇죠. 불가분성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판례입니다. 두 번째 줄 보면 됩니다. 자,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위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를 점유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은 이제 당연히 내가 방금 우선 면제권 없다 했습니다. 우선 면제권 없으니까 물상대위성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물권적 청권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없는 것 그럼 번개처럼 두 가지. 물권적 청권이 없다, 물상대위성이 없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단답형으로 두세 번 나왔어요 벌써. 자, 그럼 이 오른쪽 유치 목적물 되는데 유치 목적물은 당연히 타인의 물건이 됩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고 누구 물건만? 타인 물건만 되죠. 이때는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타인 임야 일부를 개간했습니다. 일부를 개간해서 유익비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아주 오래된 판례지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 갑과 할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흔히 이제 건설 도급계약이 있으니까 건축업자에게 건물 신축하도록 도급계약 주는 거죠. 맞습니까? 도급업자, 수급업자, 이 사람을 공사업자, 우리는 공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 당연히 공사비가 있겠죠. 이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유치권 행사하느냐 원칙은 되겠죠. 그런데 도급계약할 때 이 건물을 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누구의? 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공사대금에 관해서 유치권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요? 요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안 해줄까요? 건물은 누가 건축허가를 받았든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에 치닫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간명의로 받고 간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누구 노력과 비용으로?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이 부동산은 누게 된다? 을 겁니다. 을 소유가 된다고. 그럼 자기 건물에 지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3번 이야기입니다. 수급인의 노력과 나옵니까? 거기 3번 보면 됩니다. 노력으로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됐고 독립된 건물에는 해당되는 기성 부분은 수급인의 뭐라고? 소해석하므로 그 송사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는 알겠죠? 네,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자기 물건이니까. 유치권은 타 물건입니다. 타의 물건에만 인정되지 자기 물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왜가 있느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되느냐 하면 특약하면 됩니다. 을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지만 누구에게 소유권을 주기로? 갑에게 소유권을 기속시킨다는 특약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런 특약이 없는 한 아니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그것은 수급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너무 어렵게 하면 좀 그런데 자, 36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번이 두 개 나와 있죠? 그 3번을 보면 됩니다. 수급인의 그 세 번째가 3번에 가면 되겠죠? 인정되지 않는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에 관해서 판례 1번 나와 있죠? 그 1번이 방금 그 이야기 판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특약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를 올 때는 특약하면 특약이라고 반드시 적어줍니다. 적어주니까 항상 지각할 거는 누구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취득하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잘 이해한다 믿고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치권 성립 요건을 봅니다.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에 성립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니까 성립 요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문항에 2문항 이상은 반드시 성립 요건은 나옵니다. 첫 번째,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어리 병에게 100만 원 수리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리 병이 자동차를 인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니까 당신의 장신이 나에게 100만 원 빌려갔지 않느냐. 실제로 빌려갔어요. 그러면 그 돈 주기 전까지는 자동차 못 돌려주겠다.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즉 채권만 있으면 채무자 소유 물건은 무조건 유치할 수 있냐. 뭔가 찝찝하죠? 안 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받을 피담보 채권과 유치 목적물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밀접한 관련성을 유식하게 뭐란다? 결련성, 결련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간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떨 때 결련성을 인정하느냐? 판례는 2가지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 채권이 어디서 발생됐다? 요 유치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유치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되면 실제로 법조문에 요것만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판례가 인정하기를 목적물 반환청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동일한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된 경우, 이렇게 2가지 인정해 줍니다. 첫 번째, 이거는 단답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채권이 피담보 목적물에서 발생된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리비 아닙니까? 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도중에 발생됐으니까 자동차에서 발생된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수리비. 다음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사대금입니다. 건물을 공사했을 때 공사대금.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건물이 공사가 중지되고 그러면 보나마나 큰 입구의 백지에 유치권 써놨죠. 보나마나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가 있다?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수용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 그러면 무조건 따라온 말이 유치권 이렇게 따라옵니다. 되겠습니까? 공사대금, 채권, 물건, 수선대금, 운송대금 나오죠? 필요비, 유익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운송대금 같은 거 이거 얘기입니다. 다음에 손해배상인데 여러분 이 손해배상은 사실상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물건 자체로부터 물건 자체의 하자로부터 발생된 손해는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동물 침해로 인한 뭐가 있다? 손해배상 나오지 않습니까? 개새끼가 나를 물었다. 개새끼는 뭐라고? 물건이죠. 그 물건에서 발생된 채권이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개를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개가 물건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개가 물건이지 그럼 사람입니까? 물건 맞죠? 아직까지 인격체를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항상 말하지 마세요. 인격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체가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물건이라 그래요. 그 물건 중에서 안 움직이는 건 뭐라고? 부동산. 움직이는 것은 동산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라고 우리 법조문 나왔냐? 건물과 그 정착물이라 되어 있다니까. 경착물이란 경과하게 부착되어 있을 때 토지 땡기면 당겨오는 게 다 부동산이에요. 건물 당겨오죠? 수목 당겨오죠? 담장 당겨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라고?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 중에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고 건물만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다? 동산. 그래서 결국은 개도 뭐라고? 동산이고 물건입니다. 물건. 아무리 내가 뭐라고 같이 싱하지만은 닭 새끼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닭 같은 동물인데 닭은 뭐라고 닭발까지 다 잡아먹으면서 개는 왜 그렇게 해주느냐고. 개도 보여주고 닭도 보여줘야 되지. 닭발은 안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닭 대가리까지 다 먹잖아 지금. 그러니까 닭 같은 동물인데 하나는 왜 그러고 하나는 그렇게까지 유해주고 그러냐고. 너무 닭도 차별하는, 동물도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닭으로 태어난 놈하고 뭐라고? 개로 태어난 놈하고 왜 그렇게 차별을 그러냐고. 자, 너무 뭐라고? 좀 그런 것 같아. 닭은 정말 불쌍하죠. 새끼도 못 나면 달걀도 먹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큰 놈은 뭐라고 삼계탕으로 먹어보고, 패닭은 또 패닭이라고 먹어버리고, 찌먹다가 안 되니까 튀겨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닭발도 먹고 저는 닭발 안 먹습니다. 한번 맛있다고 그러는데 닭발 안 먹어요. 겁이 나서 못 먹습니다. 닭발을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와, 겁이 나서 맛있는 고사고 겁이 나서 못 먹어요. 와, 산발이를 어떻게 먹는지 동물 침해라는 손해배상 인정해 줍니다. 이거 외에는 사실상 잘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여러분 그냥 단답형으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유치근으로 인정되는 피담보 채권은 박산에 그냥 고르는 문제로 나오는데 안 되는 걸 지금 기억해야 돼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나온다? 보증금, 다음에 뭐가 있다고? 권리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매수대금입니다. 이 매수대금은 동시에 항미권 인정되지 유치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 목적물에서 발생된 게 아닙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권리금, 매매대금, 보증금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음에 이제 3번, 이게 또 세 번째 나온가 그랬습니다. 방금 여러분 갑과할사의 건물 토급 계약하면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해준다 했죠. 근데 이 을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매수했어요. 그럼 이 자재대금하고 이 건물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요? 없죠. 자재대금은 매매대금 아닙니까? 따라서 이 자재대금에는 유치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게 3번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 하면 세 번째인가 이렇게 출제됐어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건축 자재대금 나올 겁니다. 다음에 2번 사람의 배신행위나 배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손해배상은 방금 어디만 인정된다 했죠? 물건 하자, 물건 그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하자에서 손해배상이 발생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사람을 잡아둬야 되지 사람은 객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갑과할사의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제1 매매가 체결되고 대금 주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욕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버린 겁니다. 무슨 매매가 됐다? 이종매매.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 넘겼습니다. 그럼 적극 가담 안 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입니다. 그럼 이제 어른 갑에게 뭐만 해야 된다? 손해배상이죠.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갑은 어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 된다.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라 뭐가 발생됐다? 채무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 발생됐잖아요. 아니면 이 갑은 지금 배임행위했죠? 배임행위는 불법행위 아닙니까? 그럼 불법행위한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어떻게 하간에 손해배상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 병이 소유자니까 돌려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의뢰 하는 말이 나는 손해배상 받기 전까지는 뭘 못 주겠다? 건물 못 주겠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이 손해배상금이 여러분 이 손해가 건물에서 발생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자는 사이 그분이 내 힘박박을 때려서 손해가 발생됐냐고. 아니잖아. 이 갑의 배임행위에서 발생됐고 이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지 이 건물 하자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엄밀히 말하면 누굴 잡아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잘 안 됩니다. 이거 사람의 배임행위나 사람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2번 이야기입니다. 아무거나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이왕 나온 거 판례. 갑과할사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차인에게 간판을 설치했어요. 이 간판 설치비에 관해서 유치권 인정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간판 비용 될까 안 될까요? 밑에 1번을 보십시오. 건물의 옥탑 혹은 외벽에 설치된 간판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간판은 건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없어요. 없죠. 왜냐? 이 간판이 지금 삼계탕 집이다. 그럼 레스토랑하고 바꾸면 이 간판을 또 설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철거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건물의 구성 부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 부분이 아니고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있죠. 따라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뭐가 아니다? 건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비익비에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판 설치비는 필요비도 아니고 이익비도 아니에요. 아니니까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엄청나게 길게 하지만 여러분이 외울 거는 마지막 간판 설치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답답형으로 외우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충분히 이 정도만 외우면 돼요. 다음에 갑과 할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대금 줬습니다. 다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자, 무효 취소되면 부당이득 반환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예? 매매 계약이 무효됐다니까요. 다음에 취소가 됐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반환받아야 됩니까? 반환받으려고 무효 취소 주장하지 뭐라고 지금 그냥 무효 취소 주장합니까? 그럼 어느 입장에서는 내 대금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갑도 내 목적물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반환 취소권이 생겼어요. 근데 어디에 생겼냐? 요 매매 계약이 뭐 됐다? 무효 취소됐다는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양 당사자에게 반환 취소권이 인정됐잖아. 이렇게 양 당사자 모두에게 반환 취소권이 인정되는데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발생됐으면 양 반환 취소권 사이의 결연성을 인정해 줍니다. 즉, 이 어느 입장에서는 내 대금 주기 전까지는 당신 목적물 못 주겠다. 유치권 수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효 취소되면 부당이득은 동시행 관계죠. 그럼 이 을은 동시항변권도 주장할 수 있고 유치권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경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거는 무효 취소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효 취소 그러면 유치권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다음에 갑과 할 사이에 우연히 신발을 바꿔 신고 갔다. 우산을 바꾸고 갔다. 그럼 내 신발 돌려달라, 내 우산 돌려달라 할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다 반환 취소권이 발생했는데 어디에서 발생됐냐? 두 사람이 법률행위 한 적 없죠?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 신발을 바꿔 신고 갔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도 발생됐어요. 이럴 때도 양 당사자에게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내 신발 주기 전까지는 당신 신발 못 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363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이 323페이지가 아니고 362페이지 그 위에 2번 나와 있죠. 여기는 너무 어렵게 오지 말고 무효 취소, 신발 받고 간 경우 요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사례가 없어요. 무효 취소, 받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유치권 인정됩니다. 근데 방금 채권과 목적물의 유시성, 목적물의 결연성 필요하다 했죠. 그러나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연성은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은 채권이 반드시 유치 목적물 점유 도중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먼저 채권이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줍니다. 걔가 나를 물고 도망가 버렸어. 그럼 채권은 발생했지만 점유는 못하고 있죠. 3개월 뒤에 걔가 쫄래쫄래 돌아옵니다. 그럼 바가지를 엎어야 된다 안 엎어야 된다? 엎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유치권 수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먼저 채권이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인정합니다. 그걸 점유와의 결연성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해야 됩니다. 반드시 점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점유는 반드시 직접 점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인정합니다. 분명히 다 된다 했죠? 딱 하나 외회가 안 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20회부터 27회까지 4번인가 출제됐어요.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모릅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뭐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병이 자동차를 누구한테 빌려줬느냐? 채무자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고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 그럼 남이 봤을 때는 물건을 인도해 준 것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냥 점유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치, 강치, 절도범, 강도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종종 비용이 발생됐다. 유치권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냐고? 위법한 점유니까. 적법한 점유일 때만 인정해 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갑과 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그럼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반환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하면서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이 비용은 유치권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
요 전까지는 임차권이라는 게 있었죠. 기간 만료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점유할 권한이 없이 점유하니까 이 점유는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2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이란 점유할 권한이 없이 이 말입니다. 때리스만 하는 게 불법 점유가 아니고 점유할 권한 없이 점유하면 불법 점유입니다. 그럴 때는 유치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됩니다. 변제기 도래하는데 변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거, 저번에 유익비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위 요청할 수 있다 했죠. 그럼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유예해줬다. 그럼 유예한 동안에는 변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변제기가 도래 안 했죠? 그래서 법원에서 상환기간 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366페이지 위에 있는 2번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다시 나오는 거 유치권 배제특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배제특약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배제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특약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사전, 사후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자, 보십시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당연히 비용이 발생되었으면 이 비용에 관해서는 유치권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 비용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비용 포기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포기 특약하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 특약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한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종료가 되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이렇게 특약합니다. 이게 이른바 원상복구 명도 특약입니다. 이렇게 원상복구해서 명도하기로 특약하면 비용 뭐한 것으로 본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비용 포기하니까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인정하면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나옵니까? 예, 거기 보면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했다라는 특약 나올 겁니다. 이걸 줄여서 원상복구 명도 특약이라고 해요. 그럼 유치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여기에 유치권 성립 요건입니다. 아예 뭐 피담보채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잘 물어봅니다. 박스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요게 방금 결연성에 가는 거 있죠? 이해한 다음에는 그냥 다 외우지 말고 공사비 오케이, 수리비 오케이, 보증금 노, 권리금 노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되는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외우는 겁니다. 자, 다음에 유치권 효력입니다. 364페이지. 유치권자의 효력이라는 게 뭐 당연히 첫 번째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유치할 권리 되어 있습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인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유치권이란 다른 말로 부르면 뭐라고? 인도 거절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물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리비도 주지 않으면서 병에게 자동차를 인도해달라고 소를 지겠어요. 그럼 병이 나중에 나가서 나에게 유치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겠죠. 이렇게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원고 패소는 합니까? 원고 일부 성소는 합니까?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이 상환 이행 판결 나온다 했습니다.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동시양대권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하지 말고 서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뭐라고?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동시행 판결이나 상환 이행 판결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문제되는 거. 경매 신청권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갑과 알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도급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을이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다른 사람이 저당권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만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보기보다 상당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을은 돈은 못 받았지만 이거 목적물을 점유한다는 게 사실상 자동차를 수리했지만 자동차 수리비 달 때까지 주행적을 계속 보관해야 되잖아. 그럼 수리센터에 자동차 하나가 더 있어 봐봐요.
얼마나 보관하기 힘들겠냐고. 그래서 이걸 보관소에 위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위탁할 수 있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자, 수탁권자는 직접 점유자죠. 근데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아까 간접 점유자로 소멸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자는 요 유치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누가 경매를 신청했습니까? 유치권자가 지금 경매 신청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경매 신청권 없는 거 아니에요?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하나 봤습니다. 그럼 누군가 경락받겠죠? 건물을 경락받습니다. 자, 경락받아서 등기합니다. 그럼 경락대금 나오게 안 나오게? 그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없다.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도 없는데 뭐하라고 경매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 자동차나 건물을 계속 유치하는 게 불편하니까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뭐라 그랬다?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렵다고 요즘은 또 뭐라 하냐면 현금화를 위한 경매라고 그럽니다.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지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가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이 돈은 경락대금 누구한테 줄까요? 예? 경락대금 누구한테 주게? 예? 유치권자한테 줍니다. 이 유치 목적물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경매한다니까 이제 뭘 유치하는 겁니까? 돈을 유치한다고, 돈을. 그걸 위해서 경매를 한다고. 그럼 돈을 계속 유치할까요? 상계 처리해버릴까요? 그럼 결국은 우선 변제 받는다 못 받는다? 똑같아. 그냥 형식상 그냥 말을 하는 거지. 어차피 우선 변제 받는 거는 똑같다니까. 누가 돈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까? 자기 돈 갖고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돈 돌려줘 버리겠지. 안 그래? 그래서 이걸 현금화를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유치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이제 소멸하죠. 뭘 갖고 있다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와있듯이 이 특별 매각 조건이 없는 이상 여러분 법원에서 유치권이 계속 존속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한 원칙은 뭐로 소멸한다?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보는 이 경매는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다? 요 저당권자가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그럼 똑같이 정의 경락 받습니다. 지금 따로 합니다. 그러면 이 경락할 때 경락대금 나오겠죠?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게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방금 우선 변제 못 받는다 했잖아요. 자, 우선 변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요 소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인 이 정에게 피담보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피담보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게 없게? 다 써줍니다. 다 써준다. 자, 이 병은 요 가백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했죠? 그러나 가백에 수리비는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피담보채권 변제 청구는 못해요. 채무자는 갑일 뿐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계속 정에게 뭐는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이 갖고 있는 권리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인도 거절권. 아까 저 써놨잖아, 저기 지금. 저기 왼쪽 써놓은 거 글씨가 똑같다니까. 그래서 인도 거절권만 행사할 수 있지. 우선 문제 피담보채권 변제 청구는 못합니다. 그게 유치 목적물을 제3자가 경매한 경우 나올 겁니다.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제3자가 경매하면 유치권 소멸 안 합니다. 유치권은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 변제 있을 때까지 인도 거절할 수 있어 버린다. 그러나 뭐는 못한다고? 피담보채권 변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건물을 경락받았다 할 때 나한테 돈 달라는 못하죠. 그렇지만 내 건물인데 돌려달라 그러면 어른 병원 돌려주기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어리. 그러면 경락받으면 뭔 소용이냐고. 결국 돈 갚아줘야 된다 안 갚아준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결국 돈 갚아준다 안 갚아준다? 갚아줍니다. 그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인도받기 위해서는 변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설정되는 건물을 경락받을 때는 피담보채권만큼 공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공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다 변제해야 되니까 그렇죠. 실질상 우선 변제 받습니다. 형식상은 우선 변제권 없이 더 받습니다.
그러니 공식적으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권 없다 했죠. 우선 변제권 있는 놈보다 더하게 먼저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뭐 선순위 끝순위 할 것 없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수정할 수 있고 안 주면 끝까지 인도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유치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유치권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유치권 인정해 준다 했죠. 예, 정유에 조금 점유에 관해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게 유치권이 가지고 있는 효력입니다. 자, 다시 또 봅니다. 유치권자는 오른쪽 제일 밑에 간이변제 충당권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이렇게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절차가 복잡죠. 경매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럴 때 이 경우 갑이 예컨대 자동차 수리를 이렇게 맡겼다.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유치권 주장하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경매를 거친다고 생각해봐요. 비용도 발생할 뿐더러 경매되면 자동차 가격도 다운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가하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 바꾸지 말고 이 자동차를 바로 변제 충당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환가를 하지 말고 바로 경매 충당하는 걸, 변제 충당하는 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유치권자가 누구한테 청구한다?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서 간이 변제 충당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자동차 수리비가 예컨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500이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자동차 소유권을 의리 취득함으로써 변제한 것으로 알아 그런 겁니다. 그게 뭐라고? 간이변제 충당입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날아가죠. 따라서 간이변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법조문 감정평가에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라 되어 있는 겁니다. 법조문만 읽으면 되겠죠.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을 있느냐? 과실을 수취해서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이걸 흔히 과실 우선 변제 충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봅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도중 필요비비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비용도 역시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또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 목적물의 비용이 발생되면 또 뭐 주장한다? 또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2번을 먼저 보십시오. 유치권자의 의무를 먼저 봐야 돼요.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이 아니죠. 다른 사람 물건을 점유하니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때 그냥 점유해서는 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이걸 선관주의의무라 그래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선관주의란 그 사람의 직업이나 행위 정도에 비춰볼 때 보통 요구되는 주의 정도입니다. 예컨대 유치원에 우리가 애를 맡기면 우리 일반적으로 유치원 부모 정도가 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이 정도 주의로서 우리 애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없어요? 그게 선관주의입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면 이 정도의 신경을 써서 내 일을 처리해 줄 것이라는 관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있죠? 그걸 뭐라고? 선관주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행위 정도에 비춰볼 때 보통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를 말합니다. 자, 따라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 말 속에는 결국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선관주의에 반대되는 게 자기 물건처럼 점유하는 겁니다. 자기 물건처럼 보관하는 게 반대리 선관주의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뭐 없이 성락 없이는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면 돼, 안 돼? 되어 담보를 하지 못한다.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조문은 나옵니다. 사용되어 담보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걸 위반했다. 즉시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소멸 청구합니다. 단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래야 됩니다. 보존에 필요한 범위, 그건 나중 문제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용권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갑과할사의 건물 도급 계약 했는데 주택입니다. 주택에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의리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유치권자가 그 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주택은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해서 사용하면 사용이익은 누리죠. 공짜도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그렇죠.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366페이지 왼쪽 나오죠.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하라. 그 밑에 있는 주택 판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자의 의무입니다. 자, 다음에 소멸 봅니다. 이 친구 소멸. 물건의 공통된 소멸 원인 외에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 조금 전에 우리가 유치권자가 처무를 위반했을 때 나와 있죠. 방금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했잖아. 그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즉시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럼 이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를 못한다 했죠. 그런데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임차권자죠. 자, 임차권자입니다. 근데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가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즉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방금 위반하면 즉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이 임차권 자체가 뭐라고? 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6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제3자는 유치물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임대차 효력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럼 요거 임대료 받았겠죠? 이 임대료가 차임 아닙니까? 요 차임은 유치권자가 자기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임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요 임대료도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기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다음에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담보 제공 후 소멸 청구입니다. 타 담보 제공으로 인한 소멸 청구인데 예컨대 갑과 사의 자동차 수리를 맡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합니다. 이 자동차가 그런데 갑의 것이 아니고 청구 겁니다. 그럴 때 이 을은 갑은 을을 찾아가서 아저씨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3일 뒤에 수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친구 것이니까 제가 대신 내 오토바이를 맡길 테니까 자동차를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타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 겁니까?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유치권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치권자가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타 담보 제공이란 유치권 소멸 청구입니다. 이때 담보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를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수리비는 80만 원인데 자동차 가격은 1,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상당 다른 담보를 제공해야 될까요? 피담보 채권의 해당자는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채권액 상당 가치 있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되지 유치 목적물 가액이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 목적물 가액과 피담보 채권이 상이할 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 피담보 채권에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음에 유치권자가 점유가 상실됐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후 여할 막론하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다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죠. 그러나 유치 목적물이 만일 침탈당했다. 그럼 1년 내 점유 회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그럼 1년 내 점유 회수 받았다. 그러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은 계속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자, 점유 회수 청구를 통해서 점유를 회수한 다음에 인정됩니다. 밑에 판례를 보십시오. 점유가 침탈당했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를 제기해서 성소 판결을 받아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나 점유 회수 청구를 제기해서 성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점유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유치권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납니다. 소를 제기해서 성소 판결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할 때 비로소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게 다른 시험에 나온 겁니다. 반드시 점유가 회수되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좀 봅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압류 효력이 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을이 수리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점유하기만 하면 유치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겠죠. 근데 수리비는 발생되는데 아직 점유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36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를 봅니다. 그런데 이 갑에게 평소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흔히 말할 때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끝마칩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경매 안 배웠죠? 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합니다.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경매가 진행됐다는 것을 등기 딱 되고 난 다음에 을에게 점유를 이전해 줬어요. 비로소 을이 목적물을 뭐 했다? 점유했어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으니 누군가 경매됐겠죠?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등기 넘어가고 소유권은 병에게 이전됐습니다. 자, 이때 이 을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을은 강제경매된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했죠. 유치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유치권 될까 안 될까요?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뭘 취득했다? 유치권 취득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죠. 소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합니다. 점유는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을은 나는 유치권자니까 인도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예? 없습니다. 유치권은 인정되지만 인도 거절은 안 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반드시 압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압류됩니다. 근데 여기 압류 등기 따로 안 했죠? 안 하더라도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무슨 효력이 있다? 압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때 이 부동산은 압류된 걸 봅니다. 압류는 왜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압류는 무슨 효력이 있냐면 처분 금지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인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처분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죠? 저촉됐기 때문에 설사 뭐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유치권은 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유치권은 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1번 판례입니다. 363페이지 1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유되어 무슨 효력이 발생했다?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했다 할지라도 압류의 처분 금지에 저촉되기 때문에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에게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또 어려웠냐? 보통 보면 여러분 그림을 다시 그려드립니다. 똑같은 그림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 봤나요? 교육대학하고 이렇게 하면 2달이 아니고 석 달을 해도 뭐라고? 다 못 맞춥니다. 이렇게 가는 석 달에도 못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해주면 이해를 못해요.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A라고 생각해요. 돈을 안 갚아주니까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지금 경매하려고 그래요.
경매할 때 먼저 소송 붙죠. 돈을 달라고. 그래 다 소송 붙고 나서 경매 신청합니까? 가압류부터 먼저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가압류부터 합니다. 가압류하고 난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권언이라는 경매를 넣는 건데 집행권언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릅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뭐가 있다? 강제경매가 있죠. 근데 요즘 임의경매란 말은 안 하죠. 이게 임의경매가 아니고 이제 담보권 실형으로 인한 경매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언이 한 경매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집행권언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갑이 지금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병에게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럼 을이 일방적으로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 일방적 말만 믿고 남의 집을 경매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 건물을 경매도 된다는 무슨 공적 잠보가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그 서류를 갖고 일한다고. 그게 집행권언이에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한다? 소를 제기합니다. 돈을 달라는 뭘 제기한다? 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나오겠죠? 그 판결문이 대표적인 뭐라고? 집행권언이 됩니다. 이거는 믿을 만한 장부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이걸 가지고 경매 신청한다고. 그럼 이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실권 제기하면 뭐합니까? 소를 승소해버리는데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 제기하기 전에 대부분 뭐라부터 들어간다고? 가압류부터 들어간다고. 가압류에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문 받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무슨 신청한다고? 경매 신청 들어가요. 경매 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나오고 다시 뭐라고? 경락대가 완납합니다. 경락대가 완납하면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다. 187조입니다.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이때 압류된 겁니다. 그러나 압류의 근처 뭐가 먼저 됐다고? 가압류. 요 가압류된 다음에 놀래가지고 을에게 점유를 이전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뭐가 됐다? 똑같은 절차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경매가 됐어요. 자, 이때도 유치권 인정되겠죠? 그럼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전에 있습니다. 왜 있느냐? 요 가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없어요. 처분금지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2번 판례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뭐 했다?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그럴 때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 해야 된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았을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자, 요게 유치권 성립과 가압류 내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관련된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고?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효력.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움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저당권,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당권 들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